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9편 신라와 당나라 전면전에 돌입하다. 문무왕 13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673년 7월 1일에 신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인물이 사망합니다. 김유신이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과인은 경이 있음으로 해서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는데, 만약에 경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신라의 국민은 어찌할 것이며, 또한 신라의 종묘사직은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김유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문무왕은 김유신의 마지막 충언을 눈물로써 받아들였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김유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신라의 영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미약했던 신라가 당나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 김범민의 강력한 군사적 후원자였던 김유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을 바라보는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모두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한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채호는 대개 김유신은 지략과 용기가 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무서운 정치가였으며, 그가 평생에 공을 세웠다면 전쟁터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상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공을 세운 것이다. 김유신의 무장으로서의 전공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김유신이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은 역사 기록자들이 지나치게 김유신에 편중하여 기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채호의 평가입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계 소문은 고구려의 대표적 인물이고, 부여성충은 백제의 대표 인물이며, 김유신은 신라의 대표 인물이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뒤에 그 두 나라의 전기적 자료들은 다 말살하고 오직 김유신만을 노래하고 칭송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 한 사람의 전기가 을지문덕 이하 수십 명 인물의 전기를 합친 것보다 분량이 많고, 백제의 부여성충은 아예 열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김유신을 파격적으로 대접하였다는 대목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김유신은 전통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칭송받았고, 또 신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장군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에 와서 신채호가 김유신을 공격하면서 김유신은 정말로 비열한 배반자, 배족주의자, 또 당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여서 같은 동족이었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장군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평가가 전통시대와 근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근대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등한 국가들 사이에 세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 체제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윤선태 교수는 김유신이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실천했던 인물이면서 그 자신 역시 패망한 가야의 왕족 출신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딛고 임금을 제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에 우뚝 올라설 수 있었으니 그 정치적 능력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김유신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신라의 생존을, 또 신라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만든 장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군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또 외교가이면서 아주 훌륭한 어떤 전략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유신은 멸망한 가야의 왕족이었죠. 그래서 신라의 진골로서 대접은 받고 있었지만 신라의 전통 진골 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김유신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갔죠. 어쨌든 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 김범민의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적 후원자였던 김유신이 사망함에 따라 이제 신라는 김유신 없는 신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 673년 7월 대왕 마마 반역의 숙의 대토를 포박하여 대령하였사옵니다. 과인이 저자를 아껴 아찬 벼슬을 주었거늘 과인과 국가를 배반하고 일신의 영화를 쫓아 당나라에 귀부하려 하였다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반역 숙의 대토를 참수하라! 아찬 대토가 모반하여 당나라에 붙으려 한 사실이 발각되므로 그를 처형하고 그의 처자들을 천민으로 만들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문무왕 13년조에 올라있는 기사입니다. 아찬이면 6등급의 관리인데 그렇다면 당나라가 신라 조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대토라는 귀족에게 손을 뻗쳤을까요?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대토의 경우에는 그 당나라가 뭐 꿰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그 명시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토가 모반에서 당나라에 귀부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토는 일종의 그 친당파 세력의 일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당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친당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김진주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제거가 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 그 문무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는 문제를 두고 당나라와 갈등이 있어 왔다는 내용은 앞에서 수차례나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태종 무열왕은 물론이고 문무왕 역시 대단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당나라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당파가 존재했을까요? 백제 멸망기에도 보면은 당나라와 화평을 하자. 화평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라 내에도 마찬가지로 나당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땅과 경제력들 그런 것들만 유지시켜 준다면 당이든 신라든 별 관계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당나라와 붙어서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왕은 그걸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내분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부의 어떤 정보 또는 내부의 위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고 그 속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이 포착된 거죠. 신라가 국력이 막강한 대국 당나라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으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감 때문에 당나라 편으로 기울었던 귀족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신라를 배반하고 당나라에 귀부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문무왕의 처지에서는 조그만 혐의라도 발견되면 일벌백계로 처단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의 파주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성문전투에서 신라군이 참패를 당했고 그 싸움에서 살아 돌아온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소개했었죠. 그 패전이 신라 조정을 두렵게 하였고 따라서 당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새로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축성 작업이었습니다. 문무왕 13년 8월 파진찬 천광을 중시로 임명하고 사열산성을 증축하였다. 9월에는 국원성, 북형산성, 소문성, 이산성을 쌓았으며 수약주의 주양성을 그리고 다람주의 주잠을 거열주의 만흥사 산성을
삼량주에 골쟁 현성을 쌓았다. 성문 전투에서 기병 전투가 패배하죠. 그래서 신라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 하면은 경주 지역까지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의 산성들을 완비해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문성이라든지 국원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국원성과 소문성은 충주와 지금 낙동강 상류 일대에 있는 의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백산맥 건너편에 있고 하나는 소백산맥 안쪽에 있어서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면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들입니다. 그런 길목들의 산성들을 고치거나 새롭게 증축 또는 새롭게 건축해서 당나라 부대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고구려가 수백만이 동원된 수나라나 당나라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터지면 평소에 생활하던 평지를 비우고 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이른바 청야작전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죠. 따라서 신라 역시 당나라와 전면전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산성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국원은 물론이고 수약주나 삼량주에 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성곽들이 축조돼 있사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다시 축성 작업을 하라는 어명을 내리시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런 넓고 허술한 진지로 수십만의 당나라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오라. 워낙 여러 곳에 대규모 축성 공사를 진행하도록 어명을 내리시는 것이 무리 아닌가 하여 아뢰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허술한 방어 체제로 방심하다가 나라를 당나라에 거저 넘겨주자는 말인가? 그게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그에 다물러!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비를 할 것이고 당나라와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그러니까 문무왕이 이처럼 대대적인 축성 공사를 지시하여 추진한 것은 물론 당나라의 침공을 방어하기에는 산성에 의거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라의 귀족들을 전시체제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윤선태 교수의 분석입니다. 신라 진골 귀족들에게 절대로 당나라한테 항복하지 않는다. 오로지 싸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라가 당나라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산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남한 산성이라든지 그런 각 지역의 중요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들의 산성들이 대규모 만들어집니다. 지금 경기도의 산성들은 상당 부분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또 증축되기도 하고요. 지금 관악구에 있는 호암산성 또 남한산성 그 당시에는 주장성이라고 불려졌는데요.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발굴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죠. 이 문무왕 때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이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전초전이 발발합니다. 대하찬 철천원 들으라. 예, 대왕마마. 백척의 병선을 줄 터이니 서쪽 바다로 나아가서 당나라 함선의 접근을 방어하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대왕마마, 당나라가 말간의 병사와 거란의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공하였다는 파발이 도착하였사옵니다. 당나라의 침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싸움에서 물러선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정예병을 지원할 것이니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말갈과 거란의 무리들을 격파하라. 예, 대왕마마. 이 전투에서 신라는 대승을 거둡니다. 삼국사기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 거란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9번의 전투에서 신라 군사가 승리하였고 2,000명의 머리를 베었다. 호로,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당나라 군사가 이루 셀 수가 없이 많았다. 여기서 당나라 쪽 병사들이 대거 빠져 죽었다는
호로와 왕봉은 지금의 임진강과 한강인 것으로 비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침공해온 군사들은 당나라 군사 말고도 말갈과 거란이 함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가 동원한 말갈과 거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김창석, 윤선태 두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거란족은 요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종족이고요. 말갈은 만주 지역의 동북부 분포하고 있는 그 유목이나 수렵을 주로 하는 그런 종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갈이나 거란을 이때 당나라가 전부 장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종족 집단을 당나라가 흡수해서 거의 뭐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 집단을 활용을 해서 그 나당 전쟁에 동원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말갈은 예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는 그 한반도의 그 동북부 지역, 주로 그 동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예맥 쪽의 일부이고, 6세기 중반 이전의 말갈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또 강원도 북쪽 지역의 함경도 남쪽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의 예족들을 동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동해를 칭하는 그것을 말갈로 썼다고 보고 있고요. 6세기 중반 이후의 말갈은 대체로 지금의 여진족들의 조상들이 말갈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갈들은 다 그쪽 여진족의 조상들을 칭하는 말갈입니다. 이 거란과 말갈은 고구려가 통제하고 있었던 유목 부족들입니다. 근데 거란과 말갈들을 고구려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니까 이 거란과 말갈들을 당나라가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의 전쟁기에 이 거란과 말갈의 기병들을 이용해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와 백제의 초기 역사 기록을 보면 말갈군이 침략하였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의 말갈은 강원도 북부 지역이나 함경도 지역에 있던 동해의 족속인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이후인 문무왕 시기에 당나라에 의해 동원된 말갈을 동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서에 음루 혹은 숙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목민들이 과거에는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었는데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어서 신라를 침공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일련의 전투 기사를 살펴보면 신라가 군사대국인 당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횟수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나라는 작은 나라인 신라를 침공했다가 번번이 패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나라가 신라와의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해서 투여하지 않은 탓일까요? 아니면 신라의 군사력이 그 사이에 막강해졌을까요? 또한 당나라는 왜 이처럼 끈질기게 신라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고구려나 백제 고지에 대한 당나라의 야욕이죠. 야욕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당 전쟁이 결국은 이제 신라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1차적으로는 신라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그 욕구, 신라의 의지를 1차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뭐 그 의도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군사력이 뭐 당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 국면에서는 분명히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려는 신라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군사력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더욱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물론 신라의 전투력도 평가해야 하겠지만 당나라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당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있었던 티벳과 당의 전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린계 부대가 대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70년 이후에 신라가 다시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안고 당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고
웅진도독부를 멸망시키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라 내부에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당이 전쟁을 광범위하게 치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벳과도 싸워야 되고 또 아직 북쪽 지역에 유목세계가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돌거리 부흥운동을 전개시켰고요. 그것이 신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것이죠. 이 당시 당나라는 토본, 즉 티벳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루기 까다로운 유목민족인 돌궐이 당나라의 반기를 들어 저항해 왔기 때문에 동시에 세 군데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나라가 신라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승리한 전투를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았으나 나당 간의 크고 작은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한 공방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문무왕 13년 겨울, 당나라 군사가 옛 고구려의 우잠성을 공취하고 거란과 말갈병은 대양성과 동자성을 공취하였다. 여기서 동자성은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김포시의 통진에 해당합니다. 그곳을 당나라군에게 빼앗겼다면 신라로서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말갈인 거란 혹은 변방에 있던 군사들을 동원하여 신라를 침공하였으나 서기 674년에 접어들면서 당나라 고종은 신라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 신라는 애사정이라는 부서를 설치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외사정을 설치하였는데 주에는 2명, 군에는 1명으로 하였다. 주나 군에 애사정을 두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외사정은 그 지방관을 감찰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감찰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의 일부 영역을 신라가 장악을 하면서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종래 신라 영역보다는. 그러면서 새롭게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행정구역을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관들을 그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외사정을 설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무열왕 때 사정부라는 게 설치가 돼가지고 사정부는 중앙의 여러 기관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에까지 확대한 조치가 바로 외사정의 설치입니다.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앙관청의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감찰하는 곳이 사정부, 즉 내사정이라면 지방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 설치한 감독기관이 바로 애사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태 교수는 특별히 신라가 이때에 이르러서 애사정을 둔 의미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외사정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신라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 지역의 지방 행정관들을 감시하고 그 지방 행정 단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독립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아마 2가지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백제나 대동강 이남 지역들에 대해서 신라가 영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당 전쟁 기간 내에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신라의 충성을 제대로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것을 감찰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사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거점마다 대대적으로 성도 쌓고 애사정을 설치해서 중앙은 물론 지방관리들의 충성을 감찰할 제도도 만들었으니 신라로서는 당나라의 침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셈이죠. 서기 674년 정월 당나라 조정. 지금 신라의 상황이 어떠한가? 무슨 말씀이옵니까, 황제폐하?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멸망시켰던 백제의 고토가 어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황제폐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웅진도독부가 철수한 이래로 백제의 고지 대부분은 이미 신라가 점령하였고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찌 되었느냐? 옛 고구려의 남쪽 지경에서 신라와 간헐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안승이라는 패망한 고구려의 왕족에게 땅을 주어서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뿐만 아니오라, 패망한 고구려의 유민들 중에서 우리 당나라의 명을 받기를 거부한 무리들을 신라가 받아들이고 있사온데. 대형무도한 신라를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김인문을 들라 했는데 왜 안 오는 것이냐? 황제 폐하, 소인 김인문 대령하였사옵니다. 지금부터 짐은 김인문 그대를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봉할 것이다. 예? 황제 폐하, 지금 무엇라 하명하셨사옵니까? 김이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의 신라왕을 폐하고 김인문 그대를 새로운 신라왕으로 봉할 것이라 했느니라. 하오나 황제 폐하, 지금 신라에는 엄연히 왕이 존재하온데. 그러니 새로운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는 짐의 명을 받들어 새로운 신라왕의 사명을 수행하라. 짐은 이제부터 신라 정벌에 나설 것이다. 이 전쟁을 수행할 계림도 대총관으로 유인계를 임명할 것이며, 이 내용은 신당서 신라전에 실려 있는 것을 삼국사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당나라의 반기를 든 고구려 백성들을 신라 왕이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관리로 하여금 수비하게 하였다. 그러자 당나라 고종이 크게 노하여 조서를 내려서 문무왕으로부터 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당나라에 있던 왕의 아우 우효의 원의 대장군 임의 군공 김인문을 신라 왕으로 삼아 귀국하도록 명하였으며, 좌서자 동중 서무나 삼품 유인궤를 계림방면 대총관으로 삼고 위위경 이필과 우령군 대장군 이근행을 부관으로 삼아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구려나 백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지적인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신라의 의도대로 이 상황이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당나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인문을 신라 왕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은 문무왕을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무왕에 대한 책봉을 철회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는 결국 이 나라는 그 당나라의 적국이고 그 나라를 이제 그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를 한 것이죠. 당나라 황제가 신라 왕에게 작호를 내려서 책봉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일종의 애교 행위였기 때문에 당고종이 그 관작을 삭탈하였다 하더라도 문무왕의 임금으로서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고종이 이런 조처를 취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인문은 문무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김인문을 내세우게 되면은 사실은 신라의 문무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라 내부의 전국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럼 신라 귀족들은 왕이 두 명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중국에 있는 김인문이고, 또 김인문은 충분히 김춘추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문무왕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또 저쪽에 김인문이 등장하니까 당나라에 또 붙으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인문을 내세워서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신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당나라 황제가 문무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새로운 왕으로 봉했다는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면 필시 신라의 귀족들 사이에서 김인문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이 생겨서 심각한 내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기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자 난처한 처지에 빠진 사람은 김인문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 김인문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문무왕은 고구려의 반군을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고토를 차지하였다. 당나라 황제는 크게 노하여
유인궤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를 공격해 하고 조서로서 왕의 관작을 박탈하였다. 이때 김인무는 우효위 원해 대장군 임해 군공이 되어 당나라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황제는 그를 임금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형을 대신하게 하고 계림주 대도독 계부의 동삼사로 책봉하였다. 임무는 이를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황제의 허락을 얻지 못하여 길을 떠났다. 유인계가 총사령관이 되어 지휘하는 당나라 군사가 그들이 새로이 임명한 신라왕 김인문을 앞세우고 신라 원정에 나섭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나라의 출정을 맞아 신라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큰 바람이 불어서 황룡사의 불전이 무너졌다. 황룡사라면 신라 왕실이 원찰인데 그 사찰의 불전이 바람에 무너졌다면 좋은 징후는 아니겠죠. 그건 그렇고 문무왕은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문무왕은 안승을 봉하여 보덕왕으로 삼았다. 문무왕 10년에 보덕을 봉하여 고구려왕으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 다시 보덕왕으로 봉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문무왕이 고구려의 유민들에게 금마저, 즉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땅을 일부 떼어주고 유민 대표인 고구려 왕족 출신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 문무왕이 그 익산의 고구려국을 가풀보자 덕덕자의 보덕국으로 바꾸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가의 명칭을 이제 보덕국이라고 새롭게 정해준 것인데, 이건 아마 정식으로 새로운 국가, 그러니까 신라에 복속돼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덕이라고 했으니까 신라 왕의 덕에 보답하는 그런 국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의 왕은 뭐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국왕보다는 한 등급이 높은 그런 지위로 격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하고는 이제 전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당나라가 신라를 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원정에 나서는 바로 그 시기에 고구려국의 명칭을 보덕국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라는 나당 전쟁에 임할 때 항상 화전양면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보다는 보덕 왕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구려 왕이라는 존재를 신라가 포섭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어떤 그냥 제후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을 데리고 있는 걸로 당나라에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고구려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 고구려는 이제 소멸된 것이다. 뭐 그런 의도를 당에게 어필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였죠, 신라가. 근데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신라가 처음에는 나당 전쟁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당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국면이 되니까 고구려를 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국을 보덕국으로 바꾼 것은 첫째로 당나라를 의식한 조치였다는 얘기입니다. 당나라는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멸망시켜서 경영하고 있는 고구려의 왕족을 데려다가 비록 꼭두각시이지만 고구려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신라 왕의 휘하에 두고 있는 점을 눈에 가시로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문무왕이 고구려국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보덕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고구려 옛 땅은 당나라 너희들이 소관이고 우리 신라는 보덕국이라는 조공국 하나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고구려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신라가 고구려라는 국명을 보덕국으로 바꾼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구려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고구려를 내세우면 고구려라는 이름 하에 일치 단계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덕, 즉 신라의 충성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보덕이라는 말은 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덕은 바로 덕치를 수행하는 신라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신라왕에게 충성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의 측면인 거죠. 하나는 당에 어필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구려에 어필해서 고구려 유민들도 신라민으로 끌어들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칭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의미의 꼭두각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익산에다 고구려라는 이름의 나라를 두고 있으면 패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라는 깃발 아래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일치 단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고구려는 없다. 너희들은 신라왕의 높은 덕에 보답하고 충성을 바쳐야 한다. 고구려 유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지금 영묘사 앞길에 장졸들이 도열한 채 대왕마마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열병을 하시옵소서. 문무왕 14년 9월 왕은 영묘사라는 사찰 근처 공터에서 대대적인 군사 사회를 실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나라의 대군을 맞이하여 나라의 운명을 건 일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일당백과 임전무태의 기계로서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열병식에서 아찬 설수진하는 장수가 육진병법의 시범을 보였고 문무왕이 이 시범을 관람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육진병법이 어떤 전략 전술인지는 따로 전하는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가 칠중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우리도 중앙의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당나라군을 물리쳐야 할 것이옵니다. 과인이 곧 사신을 보낼 것이다. 군사를 보내 싸우지 않고 사신을 보내시겠다 하셨사옵니까? 그리 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삼국사기 열전편 김인문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문무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치며 사죄하므로 황제는 죄를 용서하고 삭탈한 문무왕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김인문은 중도에서 돌아가 역시 이전의 관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는 신라왕의 관작을 박탈하고 왕의 동생을 임금으로 봉하는 등 그 출정식은 대단히 요란했는데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해당하는 칠중성을 한 번 공격한 다음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니까 싱겁게 군사를 물려 돌아가 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신라를 멸망시킬 듯이 기세 좋게 원정에 나섰던 데 비하면 그들의 철군이 대단히 실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유인괴가 아군을 칠중성에서 파한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렇게 간단히 적고 있는데 당나라 사서인 신당서 신라전에는 그 전쟁이 육상과 해상 양쪽에서 벌어졌으며 유인계의 군사들이 꽤 큰 전과를 올린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인괴가 칠중성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말갈병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남쪽 지역을 공략하니 목을 베고 적의 군사와 사로잡은 포로의 수가 매우 많았다. 신라왕 김범민이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사죄를 하는데 공물을 싼 진보다리가 줄을 이었다. 김인문 또한 신라에서 돌아와 왕위를 내놓음으로 조서를 내려서 김범민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김창석 교수는 이때 문무왕이 당고종에게 사죄를 하기 위한 사절단 편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가 뭔가 획기적인 양보를 약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문무왕이 그 당나라에 대해서 그 사죄하는 사신을 보내고 또 이제 국서를 바치고 조공을 바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서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 그 신라가 그 양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당나라가 철수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신라가 그대로 지키질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문무왕이 사신을 보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당나라가 그처럼 쉽게 군사를 물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란 논리죠. 아, 신라 사죄했기 때문에 돌아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앞에 672년의 전투에서도 신라가 사죄했지만 안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신라가 사죄했다고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티벳 전선을 보면은 이 지역에 티벳이 탈인 분지까지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군사력을 신라의 전선에 완전히 온전하게 투입할 수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신라는 화전양면책을 쓰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즉 대국의 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인계가 군사를 이끌고 신라 원정에 나서서 칠중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당나라 조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냐? 지금 서쪽에서 토번의 군대가 우리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우리 장수 왕효골의 군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용감하게 싸웠으나 부득이 적에게 패하고 말았다 하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래, 지금 토번의 군사들이 어디쯤 오고 있다는 말이더냐? 토번 군사들이 이미 탈인 분지를 점령하였다 하옵니다. 그러면 큰일이 아니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황제폐하, 고구려로 출장한 유인계의 군사에게 당장 철군을 명하시옵소서. 뭐라 하였느냐? 신라 정보를 위해 출정한 우리 군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군사를 물려버린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한편 신라에서는 당나라의 이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과 대신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벌어집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 군사가 칠중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칠중성이 무너지면 수군과 육군이 남쪽으로 진군해 내려올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이외에 길이 없질 않은가? 대왕마마, 당나라와의 전면전은 피해야 하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대왕마마, 당나라에 사과하는 국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보내시옵소서. 진사사절단을 꾸려서 선물도 듬뿍 전하시옵소서. 뭐라? 지금 우리가 진사사절단을 파견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당나라가 이미 우리 땅에 이르러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사를 물릴 것 같은가?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는 서쪽에 위태하옵니다. 토번하고의 전쟁 때문인가? 그러하옵니다. 지금 토본의 기세가 가히 파죽지세여서 천하의 명장이라는 당나라 장수 왕효골의 군사도 맥을 추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 하옵니다. 지금 당나라의 황제는 우리 신라에 와 있는 유인계의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토본과의 전투에 투입하고 싶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국서를 써서 진사사절단 편에 보내면 그것을 명분 삼아 군사를 철수할 것이다, 이런 얘긴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알겠느니라. 당나라에 파견할 사절단을 구성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유인계의 당나라군은 본격적인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얘기는 그랬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가상으로 꾸며진 얘기일 뿐 실제 당나라군이 토번, 즉 티벳과의 전쟁 때문에 그처럼 싱겁게 신라에서 철수를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의 문무왕은 당나라 고종에게 용서를 비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근신하면서 지냈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당나라군이 철수하였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영토로 귀속시키지 못한 백제 땅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출동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 휘하에 들어있는 옛 고구려의 남쪽 땅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영토로 삼을 것이다. 장수들은 목표를 향하여 진군하라! 이거는 뭐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대로 보면 뭐 고조선 때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조선 때 그 한나라가 침공을 해왔을 때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화전 양면 정책을 구사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싸우고 분리하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회신을 보내고 뭐 이런 정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아마 이때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김인문을 내세우고 쳐들어왔을 때는 일단 그 화해를 하는 그런 유화책을 썼고 하지만 그 상황을 넘긴 다음에는 다시 이제 강공책으로 나오는 거죠. 신라가 당나라에 대하여 거칠게 표현해서 기만전술이고 점잖게 표현해서 화전 양면책을 구사해서 신뢰를 챙겼다는 내용은 중국 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당서 신라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라왕 김범민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당고종은 신라왕 김범민의 관작을 회복시켜주고 군사를 철군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많이 차지하고 드디어는 고구려의 남부 지역까지 점령하였다. 상주, 양주, 강주, 웅주, 전주, 무주, 한주, 삭주, 명주의 9개 주를 설치하고 주에는 도독을 두어서 10군 내지 20군을 통솔하게 하였다. 군에는 대수를, 현에는 소수를 두었다. 문무왕의 사죄를 받고 당나라군이 철군한 틈을 이용하여 신라는 백제의 옛 땅과 고구려의 남쪽 지역을 차지한 다음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신라는 당나라에 대하여 정면 승부를 피하려고 때로는 굴욕적으로 보이는 애교를 펼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나라군과 싸워서 실리를 챙기고 있으므로 신라의 이러한 자세를 굴욕적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선태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라가 당나라에게 사죄를 해서 당나라 돌아가니까 신라가 보기에는 당에 위기가 있구나. 당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용해서 더욱더 더 약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은 사실은 신라의 어떤 농간에 놀아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죄한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공격해 들어와서 땅을 더욱더 차지하고 이것은 굴욕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편지만을 딱 따내어서 그것만을 딱 따와가지고 신라가 당나라한테 빌붙고 굴욕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맥들을 바라보면 신라가 그런 사죄의 편지를 이용해서 더욱더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전 양명책입니다. 어쨌든 당나라 군사가 철군한 다음에 신라가 보인 행태에 대해서 당고종은 분노합니다. 신라가 옛 고구려 영토의 남쪽 지역까지 침공해서 자국의 영토로 삼았다는 말이냐? 아니 되겠구나. 무엇들 하느냐?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다시 쳐라! 황제 폐하, 지금은 신라로 출장할 군사를 내기가 어렵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군사가 부족하면 신라와 가까운 지역에 말갈병과 거란병을 동원해서라도
신라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인 문무왕 15년 9월 당나라 장수 서린기가 드디어 신라 정벌에 나섭니다. 당나라가 장수 서린기를 신라 원정에 내보내면서 표면에 내건 명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라 하였느냐? 신라 귀족 김진주가 반역 혐의로 참수를 당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황제폐하. 그것이 우리 당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김진주가 반역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우리 당나라 편을 들어서 신라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는 의미이옵니다. 이를 방치하면 적차 신라 조정 내에서 우리 당나라의 협조적인 귀족들이 모두 같은 처지로 몰리게 될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하구나. 그래서 이번 신라 원정에는 우리 당나라에 유학 중인 신라의 학생 김풍훈을 우리 군사의 향도로서 앞장세울 것이옵니다. 김풍훈이 누구이냐? 반역 혐의로 참수당한 김진주의 아들이옵니다. 문무왕 15년 가을 9월 서린귀는 수기 학생 풍운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여 그것을 빌미로 삼아 풍운을 향도로 앞세운 채로 천성으로 쳐들어왔다. 장수 문우는 정예병을 이끌고 나가 당나라의 서린기 부대를 물리치도록 하라. 이번에는 기필코 당나라가 자랑하는 장수 서린기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할 것이다. 출정하라!